화요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김영희 할머니 75세는 평소와 같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빨래 집게가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죠. 이웃이 발견했을 때 김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급히 119에 신고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김할머니,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베개맡에 놓인 약통을 가리켰습니다. 의사가 그 약들을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노인에게는 절대 처방하면 안 되는 위험한 약물이 무려 4가지나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위험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뇌졸중, 기억상실, 와병생활, 심지어 반신불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약물들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 집의 약상자는 안전할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인의학과 약물학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가 직접 진료한 노인 환자만 해도 2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약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전체 환자의 40%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 개인적인 경험만이 아닙니다. 미국 노인병학회에서 발표한 비어스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이 무려 100여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30% 이상이 이런 위험한 약물을 1가지 이상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약물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안전한 약이라도 노인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肝과 신장의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뇌혈관장벽도 약해져서 약물이 뇌에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되죠. 더욱 무서운 건 이런 부작용들이 천천히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나 가족들이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정우 할아버지 72세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바둑도 두시고 손자들과 놀아주시는 활기찬 일상을 보내셨죠.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에서 소염진 통제를 처방받아 드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기억력이 좋으셨던 분이 며느리 이름을 까먹고 어제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더니 급기야는 집 앞길도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진 상태였죠.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뇌경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3개월간 복용한 소염진 통제 때문이었습니다.
약물이 혈압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방해해 뇌혈관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지금 박 할아버지는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는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 한 알의 진통제가 한 가정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68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서 비뇨기과를 방문했습니다. 과민성 방광이라는 진단을 받고 방광 조절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죠. 처음 2-3일은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낮에도 화장실에 덜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면서 할머니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정정하셨던 분이 갑자기 멍해지시고 대화 중에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시더니 급기야는 길을 잃고 헤매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더 심각한 건 3주째부터였습니다. 할머니가 밤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벽에다 대고 소변을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말렸지만 할머니는 그곳이 화장실인 줄 알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약물로 인한 급성 치매 증상이었습니다. 방광 약물이 뇌의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해서 인지 기능을 심각하게 떨어뜨린 것이었죠. 다행히 약물을 중단한 후 2개월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회복되셨지만 완전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광주 북구에 사시는 최만수 할아버지 79세입니다. 할아버지는 오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10년간 시달렸던 관절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거예요. 할아버지는 너무 좋아하시며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러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할아버지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키 170cm에 70kg으로 건장한 체격이셨던 분이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작은 상처만 나도 잘 낫지 않고 골마버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감기 한 번 안 걸리시던 분이 한 달에 2번씩 감기에 걸리더니 급기야는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면역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고 하더군요. 관절 통증을 잡으려다가 더 큰 병을 얻게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에게 절대 위험한 4가지 약물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염진통제입니다.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나프록센 등이 대표적이죠. 이 약들은 관절염, 근육통, 두통 등에 널리 사용되는데 왜 노인에게 위험할까요? 이 약물들은 COX 효소를 억제해서 염증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도 함께 막는다는 점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신장의 혈류를 조절하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노인의 경우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면 신장 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점막 보호 기능이 떨어져서 위궤양이나 위출혈 위험이 젊은 사람보다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더 무서운 건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약물들은 혈관 확장을 억제하고 나트륨 배출을 방해해서 혈압을 올리고 혈전 생성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정호 할아버지처럼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관절이 아픈 노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대안은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이 약물은 소염진통제와 달리 신장이나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통증 완화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하루 3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소도포용 소염진통제입니다. 먹는 약 대신 아픈 부위에 직접 바르는 겔이나 크림을 사용하면 전신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찜질과 냉찜질을 번갈아 가며 하는 것입니다. 급성 염증일 때는 냉찜질을, 만성 통증일 때는 온찜질을 하루 3-4회, 한 번에 15-20분씩 해주세요. 네 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관절이 아프다고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위축되고 관절이 더 굳어집니다. 물속에서 하는 수중 걷기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무릎 관절에는 체중의 3-4배의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1kg만 빼도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3-4kg 줄어듭니다. 두 번째 위험한 약물군은 방광 조절 약물입니다. 옥시부티닌, 톨테로딘, 소리페나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약들은 과민성 방광이나 요실금 치료에 사용되는데 항콜린성 작용을 통해 방광 근육의 수축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항콜린성 작용이 방광뿐만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뇌에서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 집중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차단되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항콜린성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은 치매 발생 위험이 5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입마름, 변비, 어지럼증, 시야 흐림 등의 부작용도 노인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지럼증은 낙상으로 이어져 고관절 골절 같은 심각한 외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까 이순자 할머니 사례에서 보셨듯이 이런 약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는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민성 방광으로 고생하는 노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케겔 운동입니다. 골반 바닥 근육을 강화하는 이 운동은 약물 없이도 요실금 증상을 50-70%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는 것처럼 골반 바닥 근육을 5초간 수축시킨 후 5초간 이완하는 것을 10번 반복하세요. 하루에 3-4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방광 훈련입니다. 소변이 마려우면 바로 화장실에 가는 대신 5분씩 참아보세요.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방광의 저장 능력을 키우는 거죠. 세 번째는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네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물질들은 방광을 자극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약물군은 스테로이드입니다. 프레드니솔론,
덱사메타손, 베타메타손 등이 대표적입니다.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 작용과 면역 억제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각종 염증성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 널리 사용됩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매우 위험한 약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은 이미 면역 기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테로이드는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도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인데 스테로이드는 뼈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 파괴를 촉진해서 골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근육량 감소도 문제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빠지면서 보행 능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증가하죠. 아까 최만수 할아버지 사례에서 보셨듯이 스테로이드의 장기 사용은 전신의 면역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대안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은 관절염 통증을 줄이는데 소염진통제만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매일 생강차를 마시거나 요리에 생강을 넣어서 드세요.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500-1000mg 정도의 강황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카레 등으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손떨림, 근육 경직, 보행 장애 등이 생기면서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하죠. 또한 이 약물들은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주어서 부정맥이나 급사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FDA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항정심병제를 사용할 경우 사망 위험이 1.7배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위험도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더욱 무서운 건 이런 약물로 인한 뇌 손상은 대부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치매나 정신행동 증상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약물적 접근법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 개선입니다. 치매 환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집안 환경을 정리하고 규칙적인 일상 루틴을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인지 자극 활동입니다. 간단한 퍼즐이나 색칠하기, 옛날 사진 보기 등을 통해 뇌를 자극해 주세요. 세 번째는 충분한 신체 활동입니다. 산책이나 간단한 체조만으로도 행동 증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 챙김과 음악 치료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거나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공격성이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의 인내심과 사랑입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주세요. 화를 내거나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활 습관 개선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씩 주 5회 정도 걷기만 해도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 조절이 개선되며 염증이 줄어듭니다. 걸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속도로 걸으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운동은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입니다. 물의 부력으로 인해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극권이나 요가 같은 정적인 운동입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고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해서 주 2-3회 정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 감소를 막고 골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식단에서는 어떤 음식들이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드시면 뇌 기능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 딸기, 포도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뇌세포 손상을 막고 기억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인지 기능 저하를 막아줍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등에는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움큼 정도만 드세요. 다섯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여섯 번째는 녹차입니다.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루 2-3잔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의사에게 꼭 질문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약이 정말 필요한가요? 입니다. 많은 경우 습관적으로 처방되는 약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약의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특히 노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특별한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다른 약과 상호작용은 없나요? 입니다. 여러 약물을 함께 복용할 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언제까지 복용해야 하나요? 입니다. 많은 약물들이 단기간 복용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습관적으로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약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이나 물리치료 등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증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에 있는 약상자를 모두 꺼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위험한 4가지 약물군에 해당하는 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염진통제, 방광조절 약물, 스테로이드, 항정신병제 등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의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방전에 적힌 약물명을 정확히 적고 언제부터 복용하기 시작했는지, 어떤 증상 때문에 처방받았는지도 함께 기록하세요. 이 목록을 병원에 갈 때마다 가지고 가서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약물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함께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습관 개선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30분씩 걷기, 금연, 금주, 규칙적인 수면 등 실천 가능한 목표들을 정해보세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씩 천천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종합건강검진을 받아서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복용 중인 약물이 적절한지 점검받으세요. 약물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나 혼동입니다. 평소에 정정하던 분이 갑자기 멍해지거나 엉뚱한 말을 한다면 약물 부작용을 의심해 보세요. 두 번째는 심한 어지럼증이나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특히 새로운 약을 시작한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 곤란이나 가슴 답답함입니다. 이는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소변량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갑자기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반대로 너무 자주 나온다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5번째는 피부에 나타나는 발진이나 가려움증입니다. 이는 알레르기 반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므로 방치하지 마세요.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약은 병을 치료하는 도구이지 건강을 유지하는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최소한의 약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약물 검토입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은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점검해서 정말 필요한 약만 남기고 나머지는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세 번째는 여러 병원을 다닐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각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항상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가지고 다니면서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네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잎 추출물, 인삼, 홍삼 등도 처방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지금까지 노인에게 위험한 4가지 약물군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약물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와의 소통을 통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약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야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하루 한 끼는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 먹기, 금연 금주하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병에 걸린 후 치료하는 것보다 100배 쉽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되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약물 중단이나 변경은 반드시 의료진의 지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판단으로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새로운 생활 습관을 시작하실 때도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강도와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약물보다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최고의 약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